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고거래에서 새롭게 그러나 날마다 계속 벌어지고 있는 유형의 사기수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바쁘시더라도 잠시 일손을 멈추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기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삼각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형적인 경우가 이제 속이는 사람, 속는 사람, 돈 날리는 사람, 이렇게 세 명의 구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전형적인 삼각사기인데, 소송사기가 대표적인 삼각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허위 증거를 내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요. 이 증거에 속아서 법원이 판결문을 내주고 저는 이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을 해서 상대방의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특히 상대방이 송달이 안 되는 공시송달 사건 같은 경우에 법정에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의 판결의 편취에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을 삼각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확히는 한 2년 전부터 이 중고거래 또는 당사자 거래에서 퍼지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절묘해서 혀를 내두를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이 정도면 천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수법입니다. 결론은 이런 삼각 구도에서 속이고자 하는 사람이 나머지 둘을 모두 다 속여서 망가뜨리는 건데요. 말씀드렸지만 개인 간의 거래를 하겠다고 나서는 중고거래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 구조에서 문제가 되는데, 형식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기꾼인 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물건을 팔려고 내놓는 판매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겠다라는 구매자가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 사이트를 서로 뒤적거려 가면서 구매자가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내놓은 판매자한테 접근을 해서 가격을 서로 협상을 하고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기꾼인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사기꾼이고요. 저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속여서 돈이나 물품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 수법의 본질은 진짜 판매자하고 진짜 구매자 사이는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줄 알지 사건이 끝난 다음에서야, 제가 사라진 다음에서야 그 둘이 서로 속았다라는 것을 알고 사기죄로 서로를 고소하는 희한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기는 당사자 거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 번에 좀 큰 돈을 잡아야 되니까 당사자 간의 물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돈이 오갈 수 있는 품목 뭐겠습니까? 보통은 자동차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중고 자동차가 제일 좋은 아이템이 됩니다만은,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 보면은 어느 정도 값이 나가는 물건들이 거래되는 것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시계, 명품, 여자들 가방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전자제품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타던 자동차, 외제차죠. 이거를 5천만 원에 판다고 하면서 연식, 주행거리, 내부, 외부 사진 이런 것들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사기꾼인 제가 그 판매자한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땡땡 모터스 딜러 아무개인데 내가 그 차를 사겠다라고 하면서 명함을 사진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성립시키는 서류는 나중에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일단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차량 성능 기록부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게 차량 등록증 같은 서류들을 일단 사진 찍어서 좀 보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딜러라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보내주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면 저는 그와 동시에 구매자가 될 땡땡모터스에 전화합니다. 판매자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보내주면서 내가 소유자인데 이거를 4,500 정도에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땡땡모터스는 선수잖아요. 중고차 거래 선수니까 4,500이면은 싸다고 생각하겠지만 더 깎아서 4,450만 원에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못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구매자는 4,450만 원에 이 외제차를 사는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판매자한테 전화를 해서 땡땡모터스로 매도 서류 일체, 매도 인감 계약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탁송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뭐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자동차 대금 입금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탁송할 때 보내준다고 하면서 계좌번호 이제 저한테 알려주겠죠. 그러면 저는 다시 땡땡 모터스 구매자한테 그 차량 서류와 매도 관련 서류들 전부를 탁송으로 보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받은 사진들을 보내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거기로 판매 대금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자인 땡땡 모터스는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얼마를 보내겠습니까? 4,450만 원을 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자가 4,450만 원을 입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매자는 저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딜러님 우리 5천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왜 4,450만 원만 들어온 겁니까?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 그럴 리가요. 5천만 원이 입금됐을 텐데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뭐 컴퓨터 두드리는 소리를 이제 막 내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이네.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큰 착오가 있었네요. 다른 차 매수 대금하고 지금 우리 사장님 거하고 혼동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세금 처리 어떻게 하지? 이거 잘리겠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죄송한데 그 돈 다시 보내주시고 5천만 원을 다시 입금 받으시면 안 될까요? 1분 이내에 바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판매자는 아이고 뭐 많은 차를 사고 파시니까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저는 제가 확보한 대포 통장, 즉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여기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싶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제가 맨 처음 땡땡 모터스 딜러 아무개라고 해가지고 명함을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 명함에 적혀 있는 아무개라는 이름은 사실 지금 써먹을 이 대포 통장의 명의인이 아무개이기 때문에 애초에 명함을 아무개라고 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명함에 아무개라고 적어서 처음부터 보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450만 원은 제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저 판매자는 왜 5천만 원이 안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5분, 10분 기다리다가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하고요. 저는 이미 핸드폰에 유심 빼고 갖다 버렸죠, 전화기는. 그러면 저를 찾아 나서고 그 다음에 제가 없어졌다는 걸 알고 결국에는 자신의 자동차를 찾아 나섭니다. 자신의 자동차를 찾아 나섰더니 찾아 나설 것도 없죠. 어디가 있겠습니까? 땡땡 모터스 주차장에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런데 땡땡 모터스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차를 달라고 하면 땡땡 모터스에서 그 차를 주겠습니까? 자기들도 4,450만 원을 주고 매매계약서에 매도용 인감증명서 다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주죠.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니까. 즉 판매자는 자동차 날렸죠. 그 다음에 5천만 원 못 받았죠. 4,450만 원 들어온 거 그나마 다시 또 날렸죠. 이렇게 해서 자동차와 판매 대금 다 날린 게 됩니다. 그제서야 야 이거 저 땡땡 모터스하고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땡땡 모터스 고소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땡땡 모터스도 속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 없음 밖에는 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판매자가 땡땡 모터스를 상대로 이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퉈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땡땡 모터스는 분명 완전히 속아서 그 돈까지 줬으니까 사실 두 사람 모두 서로 속았던 사안에서 이 두 사람의 법률 관계를 법원이 개입하지 않고 두 사람이 원만히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땡땡 모터스보다는 저 판매자가 법적으로는 더 유리한 지점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것은 매우 복잡한 민사 문제를 수반하는 것이라 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대면도 좋지만은 거래 규모가 크다면 대기업 플랫폼 규모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대로 돌아가서 물건을 받으면서 돈을 주는 게 원칙이죠. 상대방한테. 그리고 내 거래 당사자가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개인, 그 명의자하고만 계좌 거래를 하셔야 되고 이게 조금이라도 일치하지 않으시면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형 사기의 핵심을 보면은 항상 상대방이 먼저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달라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기가 이런 형태로 출발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미 상당에게 돈을 줄 정도의 사람이라면 더 큰 돈을 다시 나에게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할 거래의 규모는 큰데 안심이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법무법인에다가 그 판매 대금을 맡겨놓고 쌍방이 거래를 마친 다음에 쌍방 동의하에 법무법인이 판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에스크로 거래 같은 것을 하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 중고거래 또는 당사자 간 거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방법인 건 사실인데 돌아보면은 범죄가 너무 많이 꼬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돌아가는 그 유형과 그 패턴을 잘 살펴보셔서 안전한 중고거래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였고요. 조금이라도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